이제는 돈 넣는 것도 눈치 게임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AI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했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고등이 켜지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는 통장에 돈 넣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국세청 AI가 아무리 까다로워져도 절대 의심받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서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단순한 현금 입금이 아니라 현금거래신고제라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2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그냥 일상적인 입출금이고 어디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기준이 애매해서 더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 한 번에 50만 원을 넣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같은 금액을 매주 같은 요일에 넣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AI가 패턴을 인식해서 이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둑이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다니면 경찰이 의심하는 것처럼요. 이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들여다보입니다. 지난 3년간의 통장 거래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말이죠.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는 돈이 있으면 바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에서 현금 거래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지난 2년 사이에 무려 300%나 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은행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하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카드나 계좌이체로 대부분 처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금 봉투로 용돈 주고 현금으로 물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세무조사를 받는 걸 보면서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는 AI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져서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 지식이나 비싼 세무사 비용 없이도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정부나 국세청에서 이런 걸 제대로 안내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복잡한 법률 용어로만 설명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까요.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은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AI의 의심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같은 패턴으로 돈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100만 원씩 통장에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쯤 50만 원씩 입금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야말로 국세청 AI가 가장 먼저 잡아내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조모 씨 73세는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80만 원씩 통장에 넣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본인은 그냥 생활비를 정리해서 넣은 것뿐이었는데 AI는 이걸 탈세 의심 거래로 분류했던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패턴으로 돈을 움직일 리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AI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입금하는 요일, 시간, 심지어 며칠 간격으로 하는지까지 모두 분석해요. 마치 지문을 보듯이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위적이라고 느끼면 바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작위성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60만 원,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45만 원,
그 다음에는 토요일에 7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금액도 시간도 요일도 매번 다르게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입금할 때마다 주사위를 굴린다고 생각하세요. 주사위 눈이 하나 나오면 월요일, 둘이 나오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하고 금액도 비슷하게 무작위로 정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주사위를 굴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다음에는 평소보다 늦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패턴을 깨뜨리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가끔은 아예 입금을 건너뛰는 것도 좋아요. 매달 돈을 넣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패턴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한 달 쉬고 때로는 한 달에 2번 넣고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가족 통장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야 뭐가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가족 간 거래도 철저히 감시받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AI는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 이영수 씨 69세는 아들에게 용돈을 준다며 매달 150만 원씩 송금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누락 통보를 받았어요. 아들이 그 돈을 바로 인출해서 생활비로 쓴 게 문제였죠. AI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와서 바로 나간다는 패턴이 가짜 증여나 자금 세탁으로 보였던 거예요.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박순자 씨 72세는 딸의 통장에 손자 교육비를 넣어두었다가 문제가 됐어요. 한 번에 500만 원을 넣었는데 딸이 그 돈을 학원비로 조금씩 빼서 쓴 걸 보고 AI가 증여 후 분산 인출로 판단한 거죠. 실제로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용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생일 선물, 병원비 지원, 차량 구입 도움 이런 식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도 중요해요. 연간 증여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걸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계세요. 월 150만 원씩 1년 동안 주면 1,800만 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증여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 간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액을 작게 나누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말고 월 5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둘째, 받는 사람이 바로 인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돈이 들어간 후 최소 일주일은 그대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빼서 쓰도록 하는 거죠. 셋째, 메모를 꼭 남기세요. 생활비 보조, 의료비 지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입금할 때마다 반드시 이유를 남기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넣을 때 나오는 메모란 보신 적 있죠? 대부분 그냥 공란으로 두거나 입금이라고만 쓰시는데 이게 바로 큰 실수예요. 국세청 AI는 이제 그 작은 메모까지도 꼼꼼히 분석하거든요. 지난해 최금순 씨 74세는 매번 적금이라고만 써서 문제가 됐어요. 같은 금액을 계속 넣으면서 적금이라고 썼는데 정작 적금 통장이 아닌 일반 입출금 통장이었거든요. AI가 보기에는 실제와 다른 거짓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됐죠. 결국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메모란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써야 해요. 생활비 정리, 용돈 모음, 병원비 준비, 경조사비 적립 이런 식으로 실제 목적을 명확히 적는 거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너무 똑같지는 않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 교육비를 모으고 있다면 손자 학원비, 손자 교육비, 학습비 적립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AI는 완전히 똑같은 메모가 반복되면 기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감정을 담아서 쓰면 더 좋아요. 딸 결혼 준비금, 아들 차량 구입 도움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을 쓰면 AI도 이걸 자연스러운 거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자료를 보면 감정적 표현이 포함된 메모는 의심도가 상당히 낮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메모도 있어요. 차용금, 빌린 돈, 갚는 돈 이런 표현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진짜 빌려준 돈을 받는 거라면 차용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메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넷째, 모바일 송금도 현금과 똑같이 감시받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으로 돈을 보내시죠? 이건 현금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이에요. 국세청 AI는 모든 전자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영호 씨 71세는 카카오페이로 아들에게 매주 30만 원씩 보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정확한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된 거죠. AI 입장에서는 디지털 거래가 현금 거래보다 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정확히 남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모바일 송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요즘 젊은 세대는 현금보다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소액 분산 전략이에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주고 싶다면 한 번에 100만 원을 보내지 말고 20만 원씩 5번에 나누어서 보내세요. 그것도 같은 간격이 아니라 3일 후, 이틀 후, 나흘 후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AI가 자연스러운 용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팁은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돈을 보낼 때 나오는 메시지란에 점심값, 교통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써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행동도 중요해요. 돈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면 자금 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소 이틀에서 사흘은 계좌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차용증이에요. 어려운 법률 문서가 아니라 간단한 메모 수준이어도 충분합니다. 국세청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제대로 된 증빙 서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실제로 한동철 씨 76세는 작년에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간단한 차용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차용증에는 아들 김민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줌. 이자 없이 2개월 후 상환 예정이라고만 써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줬죠. 차용증을 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써주세요. 2025년 3월 10일, 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둘째,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써주세요. 셋째, 언제까지 갚을 건지 대략적인 기간도 써주면 더 좋고요. 이자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가족 간에는 무이자, 대출이 일반적이니까요. 대신 무이자로 빌려줌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자 소득세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차용증은 꼭 손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심지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누가, 얼마를, 왜 빌려줬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상환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빌려준 금액을 한 번에 다 받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받으세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2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빌려준 돈을 받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세청 AI의 감시망을 피해 안전하게 현금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 같은 패턴으로 돈을 넣지 마세요. 금액도 날짜도 시간도 매번 다르게 해서 AI가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주사위를 굴리듯 무작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둘째, 가족 통장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철저히 감시받고 있으니 소액으로 나누고 바로 인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입금할 때마다 반드시 메모란에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유를 남기세요. 생활비 정리, 병원비 준비 같은 현실적인 표현이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넷째,
모바일 송금도 현금과 똑같이 감시받으니 소액 분산 전략을 쓰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그것도 불규칙한 간격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종이 한 장의 차용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간단한 메모 수준이어도 좋으니 날짜, 금액, 목적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AI도 제대로 된 증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는 현금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국세청 AI가 아무리 까다로워져도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고 계시면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이 탈세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당한 돈을 정당하게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똑똑한 전략인 거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정말 필요한 건 우리 같은 나이대가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보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런 지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입금할 때마다 메모란에 구체적인 목적을 적겠습니다 라든지, 오늘부터 같은 패턴을 피해 불규칙하게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본인에게는 실천 의지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혼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잖아요. 특히 현금 거래를 자주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께는 정말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신다면 억울하게 세무조사 받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 세무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와 평온한 일상을 위해 항상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돈 걱정 없는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똑똑하게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요. 고맙습니다.